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던 시절의 이야기 올시다. 저작거리의 무백성부터 구중궁궐의 임금님까지 관상 한마디에 울고 웃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바로 그 시절 한양 땅에 잎 하나는 청산유수요, 배짱 하나는 두둑 하나, 실력은 먼지만큼도 없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허풍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속은 텅 비고 바람만 가득한 사내였지요. 허허. 보아하니 댁은 이마가 좁고 눈썹이 끊겼으니 필시 학문은 깊으나 재물복이 없어 평생을 공공하게 살 팔자로다. 아니 선생, 정령방도가 없겠나이까? 제가 3대 독자에 늙으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방도야 왜 없겠소. 허나 운명을 거스르는 일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이렇게 얕은 수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허풍에게는 말수가 적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니. 굶주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허풍이 거두어준 아이였지요. 다니는 그저 묵묵히 허풍의 곁을 지킬 뿐이었으나 그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이한 능력이 숨겨져 있었으니 본인은 물론 그 주인인 허풍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보잘것없는 두 사람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허풍은 저작거리 한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웬 훈장님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허풍 앞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 내 평생의 업적이 담긴 붓을 잃어버렸소. 값비싼 것은 아니나 선친께서 물려주신 유품이자 내 학문의 동반자인데 혹 방도를 알 수 있겠소. 에잉. 돈도 안 될 일에 귀찮게 하는구만. 어디 관상을 한번 봅시다. 낯빛이 어둡고 콧잔등에 근심이 서렸으니 필시 아끼는 물건을 잃고 상심이 크시구려. 오, 보지도 않고 아시다니. 과연 용하십니다. 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뻔한 소리였지만 다급한 훈장의 귀에는 천상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다 할 수도 없는 노릇. 허풍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훑어보더니 그럴싸한 표정으로 아무렇게나 손가락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훈장님의 붓은 물의 기운을 따라갔소. 이 길을 따라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보일 것이오. 그 나무 아래 물가의 축축한 흙 속에서 당신의 붓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한 훈장은 허풍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허풍은 혀를 끌끌 차며 돗자리를 챙기려 했지요. 그깟 붓 하나 찾는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풍의 작은 초가집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대낮에 그 훈장이 술과 고기를 잔뜩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 정말로 버드나무 아래에 제 붓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선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뜻을 읽는 분이십니다. 실은 낮에 훈장이 지나가던 길에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도둑이 돈 될 것 없는 붓을 홧김에 버드나무 아래 휙 던져버렸던 것이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이 허풍을 하루아침에 용한 관상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입소문은 바람보다 빨라
다음 날부터 허풍의 집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허풍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양에서 제일 가는 최부잣집의 하인들이었지요. 내가 바로 그 용하다는 관상쟁이 허풍이냐? 우리 대감께서 너를 보자 하신다. 어서 채비를 차리거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담장 너머로도 부티가 흘러넘치는 거대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최 부자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허풍을 맞았습니다.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성정이 어찌나 사나운지 혼기가 꽉 찼음에도 사윗감이 나섰다가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도망가기 일쑤라네. 부디 내 딸의 관상을 보고 어떤 배필을 만나야 그 성정을 누르고 복을 누릴 수 있을지 좀 봐주게. 잠시 후 병풍 뒤에서 나온 최 부자의 딸을 본 허풍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은 치켜 올라갔고 광대뼈는 튀어나왔으며 입술은 굽게 닫혀 있어 누가 봐도 고집 세고 팔자 사나운 여인의 상이었지요. 허풍이 식은땀을 흘리며 무슨 말로 이 위기를 넘길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여종 단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허풍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상합니다요. 저 아씨의 얼굴은 무서운데 어딘지 모르게 맑고 고운 방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웬 방울 소리? 이 녀석이 굶더니 헛것이 들리나. 쉿! 잠자코 있거라. 허풍은 다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있는 대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따님의 관상은 재물복은 타고났으나 그 기운이 너무 강해 남편을 잡아먹을 상이니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가 허풍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터이니 부디 내 딸아이의 운명을 바꿔줄 방도를 알려주게. 전 재산의 절반이라는 말에 허풍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아까 다니가 했던 맑은 방울 소리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믿져야 본전, 그는 다시 한번 배짱 좋게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는 법. 따님의 강한 기운은 그 기운을 능히 품을 수 있는 귀한 배필을 만난다면 오히려 나라를 뒤흔들 용의 기운으로 변할 것이오. 그 관상은 능히 국모가 되고도 남을 상입니다. 국모라니. 오, 그럼 그 귀한 배필이 대체 누군가? 바로 소인과 같은 관상을 지닌 사내를 만나야만 합니다. 소인의 관상은 겉은 평범하나 속은 깊은 강과 같아 따님의 불같은 기운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상이지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에 최 부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긴 믿져야 본전 아닌가. 저렇게 용한 관상가라면 내 딸의 기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가짜 관상가 허풍은 하루아침에 최 부잣집의 대릴사위가 되어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허풍은 이것이 모두 자신의 혓바닥과 운 덕분이라 믿었지만 정작 그 운명의 물꼬를 튼 것은 이름 없는 여종 단이가 들었던 맑은 방울 소리였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잣집 사위가 된 허풍의 명성은 날개 돋친 듯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허풍이라 부르지 않고 허 선생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요. 그의 용한 정꾀는 부풀려지고 과장되어 마침내 구중궁궐, 용상에 앉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이호는 스스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군주였습니다. 저작거리에 숨어있는 용한 관상가라 여봐라. 내 친히 그 자의 실력을 확인해 보아야겠다. 당장 그를 입궐시키도록 하라. 어명이 떨어지자 허풍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 앞에 나아가 관상을 보라니. 이는 평민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지만 실력이 없는 허풍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다 다니야. 나 이제 죽었다.
내 혓바닥이 내 목을 치는구나. 임금님 앞에서 내가 무슨 수로. 나으리, 너무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께서는 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셨습니다. 다니의 위로에도 허풍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궐로 향했습니다. 만조백관이 도열한 편전, 그 끝에 앉은 임금의 위엄에 허풍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의 옆에서 비단 관복을 입은 한 노대신이 싸늘한 눈으로 허풍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의 최고 권력가 영의정 김치규였습니다. 내가 바로 세간의 칭송이 자자한 관상가 허풍이냐. 과인이 너의 실력을 보고자 불렀다. 소인 허풍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좋다. 마침 잘 되었다. 며칠 전 과인의 뒤를 이을 원자가 태어났느니라. 내가 저 아이의 관상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한번 읽어보아라. 임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궁 하나가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허풍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주름도 제대로 없는 아기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어낸단 말입니까? 그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자를 안고 있는 유모의 온화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허풍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가 최 부잣집 딸을 보고 말했던 맑은 방울 소리였습니다. 그래, 다니는 심성이 고운 사람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저 유모의 인상이 저리도 온화하니 분명 좋은 사람일 게다. 저런 사람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씨라면 필시 귀한 상이 틀림없을 것이다. 신락 같은 희망을 잡은 허풍은 다시 한번 그의 가장 큰 무기인 혓바닥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소인. 평생을 사람의 얼굴을 읽고 살아왔으나 이토록 하늘의 기운이 맑고 땅의 기운이 두터운 용화는 처음 뵀나이다. 오, 그러하냐? 좀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저 작은 이마에는 온 세상의 지혜가 담겨 있고 저 작은 콧날에는 태산을 호령할 기백이 서려 있사옵니다. 무엇보다 저 눈을 보십시오. 전하. 깊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총명하게 빛나는 저 눈빛. 이는 장차 문무를 겸비하여 이 나라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릴 위대한 성군의 기상이옵니다. 허풍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임금은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하하. 과연 과인의 아들이라 다르구나. 좋다. 너의 안목이 실로 놀랍도다. 여봐라. 관상감의 자리를 하나 마련하고 저 자에게 종육품 주부의 직을 내리도록 하라. 허풍은 얼떨결에 벼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를 축하했지만 단 한 사람, 영의정 김치규만은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혓바닥만 살아서는 어디, 그 혓바닥이 내 목을 언제까지 지켜줄지 두고 볼 일이다. 허풍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온으로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용의 꼬리를 밟은 자는 이제 용의 의지대로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관상감 주부 자리에 오른 허풍의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습니다. 번듯한 관복에 녹봉까지 받게 되니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지요. 그는 다니를 불러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다니야, 보아라. 이어풍님이 이제는 나라님을 모시는 관리가 되었다. 다 내 실력 덕분 아니겠느냐? 너도 이제 고생 끝이다. 축하드리옵니다. 나으리. 하지만 허풍의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며칠 뒤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임금의 시름은 날로 깊어졌고 마침내 허풍을 불렀습니다. 주부, 그대의 안목이라면 능히 이 가뭄을 해결할 인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신하들 중에 비를 내릴 만한 관상을 지닌
자가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허풍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를 내리는 관상이란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우직하고 듬직하게 생긴 이조판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렇게 듬직하게 생겼으니 일도 잘하겠지. 전하, 저기 계신 이조판서 대감의 관상을 보아하니 이마는 멀찍하고 턱은 두툼하여 능히 가뭄을 해결할 지혜와 뚝심을 겸비한 상이옵니다. 임금은 허풍의 말을 믿고 이조판서에게 가뭄 대책의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조판서는 기우제만 지내며 시간을 허비했고 심지어는 구휼미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발각되어 파직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뭄은 더욱 극심해졌지요. 분노한 임금은 당장 허풍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 놈의 혓바닥에 놀아나 나라의 중대사를 그르칠 뻔했다. 내 놈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커졌으니 내 놈의 목을 베어 만 백성에게 사죄하게 하리라. 서슬퍼런 임금의 호통에 허풍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시 혓바닥을 놀렸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어찌 전하를 기만하려 했겠사옵니까? 이는 저 이조판서의 충심 뒤에 숨겨진 작은 애군을 소인이 먼저 걷어내기 위함이었나이다. 큰 임무를 쓰기 전에는 주변의 장가지를 먼저 쳐내야 하는 법. 소인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실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지만 허풍의 절박한 연기에 임금의 마음이 아주 약간 흔들렸습니다. 인재를 잘못 본 것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좋다. 이번 한 번은 내 놈의 그 해괴한 논리를 믿어주겠다. 허나 다시 한번 과인을 기만하는 날에는 내 놈의 목숨은 물론 내 집안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명심하거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허풍은 엉금엉금 기어서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이제 벼슬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북쪽 변방에서 오랑캐가 심상치 않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나라는 또다시 위기에 처했고 임금은 다시 허풍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임금의 표정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허주부,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북방의 오랑캐 놈들이 국경을 넘보고 있다. 그들을 막아낼 장군이 필요하다. 조정의 무장들 중 능히 적의 목을 베고 승리를 가져올 관상을 지닌 자를 단 한 명만 천거하라. 임금은 허풍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틀린다면 내 놈의 관상부터 먼저 틀렸다는 것을 내 놈의 목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허풍은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운이나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이 걸린 선택. 그는 방에 틀어박혀 수많은 무장들의 얼굴이 그려진 화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갈 뿐이었습니다. 누가 충신인지, 누가 용맹한지, 그의 눈에는 그저 다 똑같은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약조한 사흘 중 이미 이틀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허풍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깊었습니다. 허풍은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다니가 소반에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옥체가 상하옵니다. 소인이 쏜 죽이라도 조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기운은 차려서 무엇하겠느냐.
내일이면 내 목이 달아날 판인데. 보아라. 다니야. 이 많은 장군들 중에 누가 나라를 구할 영웅인지 내 눈에는 보이질 않는구나. 허풍은 괴로운 듯 화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화첩이 펼쳐지며 두 장군의 초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인상이 사납고 험상궂은 최 장군, 다른 하나는 우직하고 평범해 보이는 박 장군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심코 본 다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글은 모르오나 참으로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어제 나으리를 뵈러 오셨던 최 장군님께서는 곁에만 있어도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나이다. 헌데 아까 대문 앞에서 뵈었던 박 장군님께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요. 그 순간 허풍은 마치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쇳소리, 방울소리,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잣집 딸에게서 들었다던 다니의 맑은 방울소리. 훗날 보니 그녀는 성정은 사나웠어도 마음은 비단결같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원자를 안고 있던 유모의 온화한 기운. 그리고 지금 장군들에게서 들린다는 서로 다른 소리. 다니야. 그것이 정녕 사실이냐? 사람에게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예, 나으리,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어떤 분에게서는 고운 소리가 나고 어떤 분에게서는 무서운 소리가 소인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을 뿐입니다요. 허풍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다니에게 내린 특별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의 소리를 듣는 능력. 허풍은 떨리는 손으로 화첩을 넘기며 다른 신하들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조판서는 어떠했느냐? 밤음 때의 그 이조판서 말이다. 아, 그분께서는 처음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이 새는 듯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항상 노려보시던 그 영의정 김치규 깨감은 그분에게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다니는 영의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나으리 저분에게서는 소리가 너무 끔찍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축축한 땅 속에서 수십 마리의 구렁이가 뒤엉켜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녹슨 쇠사슬을 질질 끄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요. 허풍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의정 김치규야말로 나라의 간신이며 박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라는 것을. 그는 다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다니야, 내가 이 나라를 살리는구나. 다음 날 아침, 허풍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대궐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신념이 가득 차 있었지요. 임금과 만조백관이 모인 자리, 영의정 김치규는 저놈이 오늘 제삿날인 줄 아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허풍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허주부, 마지막 날이다. 내가 천거할 장군이 누구인지 어디 과인에게 고해보아라. 허풍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전하, 친히 밤새 하늘의 뜻을 살피고 이 나라의 운명을 가늠해본 결과 국방 오랑캐를 물리칠 단 한 명의 영웅을 찾아내었나이다. 그분은 바로 청소 말수가 적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박 장군이옵니다. 그 말에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박 장군은 용맹하기는 하나 너무 우직하여 지략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치규가 코웃음을 치며 나섰습니다. 전하, 저자의 요망한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박 장군은 일개 필부의 용맹만 있을 뿐 10만 대군을 지휘할 제목이 못 되옵니다. 허주부, 너의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아라. 허풍은 다니에게 들었던 소리를 그럴듯한 관상학적 언어로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담은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지요. 전하! 신이 박 장군의 관상을 살피니 비록 이목구비는 투박하여 눈에 띄지 않사오나 그분의 얼굴 전체에 흐르는 기운에서 고요한 호수와 같은 명경지수의 기운과 능히 온 세상을 울릴 만근의 종소리가 느껴졌나이다. 이는 흔들림 없는 충심과 태산 같은 용맹을 품은 제왕의 기상이옵니다. 허풍의 말에 임금은 잠시 흔들렸지만 김치규가 다시 한번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전하,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로 구군을 끌 수는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영의정 대감의 관상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대감의 관상에서는 만물을 썩게 하는 음습한 독사의 기운과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는 녹슨 쇠사슬의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이는 나라를 좀먹는 간신의 상이 분명하옵니다. 네 이놈, 내가 지금 감히 누구를 능멸하는 것이냐? 전하,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 놓으시옵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금군 별장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사내를 끌고 들어와 엎드리게 했습니다. 전하! 영의정 대감 댁을 드나들던 자를 수상히 여겨 잡아 신문하였더니 오랑캐와 내통하며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영모의 서찰을 찾아내었나이다. 별장이 내민 서찰에는 김치규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김치규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임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 역적의 주리를 틀고 삼족을 멸하여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라. 간신 김치규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허풍의 말대로 총사령관이 된 박 장군은 귀신 같은 용병술로 오랑캐를 대파하고 개선가를 부르며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모든 공은 허풍에게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허풍을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풍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금 앞에 진실을 고했습니다. 전하,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공은 소인의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 하늘의 뜻을 읽은 것은 소인의 미천한 여종, 다니의 능력이었나이다. 허풍은 다니가 사람의 영혼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임금은 허풍의 기만보다도 그의 정직함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용기에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임금은 당장 다니를 불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다니에게 임금은 몇몇 신하들을 가리키며 그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시험했습니다. 다니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조선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귀한 인재를 보내주셨으니 임금은 그 자리에서 다니를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관리라는 뜻의 심은관이라는 특별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나라에 고한 허풍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려 평생 다니의 곁에서 그녀를 보필하며 함께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쓰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짜 관상가 허풍은 자신의 얕은 재주가 아닌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이름 없는 여종 다니는 하늘이 내린 능력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수많은 충신들을 구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답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듯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쓰기도 하는 법이지요.